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 남편 없이 두 아들 키우며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시장을 다녀오던 길에 길바닥에 그대로 쓰러졌고 그 순간부터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비번은 뭐였지? 집 명의가 아직 엄마 이름이지? 그녀는 병상에 누워 들어서는 안 될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되죠. 가슴 뜨거워지는 이 사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세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된 평범한 엄마입니다. 이런 사연을 보낼 줄은 몰랐어요. 그냥 조용히 늙어가다 어느 날 조용히 눈 감으면 그걸로 됐다 싶었거든요. 근데 사람이란 게 살아오며 쌓아온 게 무너지는 순간을 겪고 나면 입을 다물 수가 없나 봐요. 남편은 제가 43 되던 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큰애가 고3, 작은애는 중2였죠. 장례식 마치고 돌아와 아이들 앞에서 울지도 못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얘들 인생도 무너진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 후로는 정신없이 살았죠. 낮엔 공장, 밤엔 마트, 주말엔 파출부. 손에 물말을 날 없이 일했어요. 큰애 등록금 대느라 집 담보대출까지 받았고요. 그래도 그땐 버틸만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고생 많았어 한마디 해주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됐거든요. 시간이 지나 큰아들은 결혼을 했고 저는 이제 좀 숨 돌리나 싶었죠. 근데 몇 년 못 가 이혼을 했어요. 손주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나 애 데리고 딴 데 가봤자 답 없어. 미안해. 그 말에 제가 뭐라 했겠어요. 그래, 들어와. 손주는 내가 봐줄 테니 너는 일이나 해.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시 밥하고 김치 담그고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학원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손주 엄마 노릇까지 하게 됐죠. 작은 애는 대학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못 잡았어요. 처음엔 엄마 취업 준비 좀 더 하게 하더니 나중엔 그냥 눌러앉더라고요. 알바 좀 하다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뭐 시작해봐도 몇 달 못 가 정리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집에서 뒹굴고 있어요. 하루는 큰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이 집은 내 거지?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네 동생도 있는데 무슨 네 거야? 반반 나눴어. 그럼 작은 애가 또 받아쳐요. 형이랑 나눠 쓰는 거면 형이랑은 같이 못 살겠네. 차라리 팔고 돈으로 주든가 해. 그때는 웃으면서 넘겼어요. 아유, 애들끼리 농담하나 보다 싶었죠. 근데 요즘 와서 생각해보면 그 말들 진심이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엄마 죽으면 이 집은 니들 거다. 엄마는 없을 때 대비해 다 정리해놨어. 그게 무슨 큰 재산도 아니고 그냥 살던 집 하나에 몇 푼 안 되는 예금인데. 그래도 내가 없어도 애들이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걔네들 귀엔 다르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엄마 죽으면 돈 들어온다. 이렇게 들렸던 건 아닐까 싶어요. 사실 저는 요즘도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애 학교 챙기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큰애는 저녁 늦게 들어오면서 말해요. 엄마 오늘도 고생 많았어. 작은애는 아침 늦게 일어나면서 말하죠. 엄마 밥 있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끔은 내가 진짜 사람 대접은 받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참고 견뎌요. 왜냐면 엄마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장 보러 시장 다녀오던 길에 제 몸이 이상해졌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순간은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될 일이 벌어졌죠. 그날도 별 다를 거 없는 하루였어요. 아침에 손주 도시락 싸서 보내고 큰애는 출근한다고 허겁지겁 나가고 작은애는 여느 때처럼 늦잠 자고 있었죠. 애들 다 나간 집안은 조용하고 커피 한 잔 내려서 혼자 마시며
오늘 반찬 뭐 할까 생각했어요. 오전에 냉장고 열어보니까 반찬 재료가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장바구니 하나 들고 시장에 나섰어요. 요즘 마트보다 시장이 훨씬 싸요. 두부랑 배추, 멸치 조금, 감자 한 봉지 그렇게 하나하나 골라 담았죠. 오가는 이웃들이 인사하길래 웃으며 대답도 하고 그런 평범한 날이었어요. 문제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원래 다니던 그 골목길은 아스팔트도 제대로 안 깔려 있고 자갈이 좀 튀어나와 있어서 평소에도 조심조심 걷던 길인데 그날은 햇볕이 유난히 따갑더라고요. 땀이 맺히는 걸 느끼면서도 그냥 오늘 날이 좀 덥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이 보일 즈음 갑자기 어지러움이 확 밀려왔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것도 아닌데 뭔가 세상이 조용해지는 느낌이랄까. 그 순간 제 머리 한켠에서 딱 하는 소리 같은 게 났어요. 그러고는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죠. 장바구니에 있던 두부랑 감자가 도로에 굴러 떨어졌고 전 돌바닥에 옆으로 누운 채 한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몸을 움직이려 해도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입도 잘 안 벌어지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주셨어요. 아이고, 누구 좀 와봐요. 여기 누가 쓰러졌어요. 그 소리 들으면서도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지고 머릿속은 멍해지고 그 뒤로는 기억이 끊겨 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실이었어요. 천장 불빛이 흐릿하게 보이고 코에 산소호흡기가 꽂혀 있었죠. 옆에 큰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눈 좀 떠봐. 그 소리에 간신히 눈꺼풀을 들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술이 굳은 느낌이었고 팔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나중에 간호사한테 들으니까 뇌졸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뇌 한쪽에 혈관이 터져서 쓰러졌고 조치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며칠간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의식은 흐릿했지만 이상하게 귀는 잘 들렸어요. 그때 들려온 말들이 참 잊혀지질 않아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병실 문 옆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엄마 이러다 못 일어나시면 어쩌냐?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명의는 아직 그대로지. 그건 그렇지. 근데 지금 그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아니, 지금 준비 안 해두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그 순간 저는 그 말들이 귀에서 곧장 가슴으로 내려와 콱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눈물조차 못 흘리는데 마음은 부서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벌써 내 거 어떻게 할지 계산부터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더 차가워졌어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싸늘해진 거였어요. 그 뒤로 며칠 동안 병실에 누워 천장만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자식들한테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그동안 내가 했던 말들, 그게 다 빌미가 된 건가. 이 집은 니들 거다. 엄마 죽으면 나눠서 써라. 그 말들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아직은 말도 잘 못하고 손도 제대로 안 움직이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주변 소리도 잘 들리고 간호사 발자국 소리까지 하나하나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서늘했어요. 몸은 아직도 내 몸 같지가 않았어요. 왼쪽 팔은 마치 고무줄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말도 부정확해서 응, 아니 정도만 겨우 나오는 정도였죠. 하지만 귀는 또렷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괴롭더라고요. 몸은 말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말들은 전부 들리니까. 하루는 큰애가 병실에 와서 제 곁에 앉았어요. 말도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응. 지금 병원인데 아직도 거의 못 움직이셔. 의식은 좀 돌아오셨는데 말도 잘 못하셔. 한참 조용하더니 작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거 집 정리 미리 해두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그게 돌아가신다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더 안 좋아지면 그 말 듣고 속이 확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정리야. 지금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저 애한텐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가? 그날 이후로는 애들이 병문안을 와도 전 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몸은 움직일 수 없어도 귀는 열고 마음은 닫아두는 시간들이었죠. 며칠 뒤 작은 애가 왔어요. 그 애는 큰 애보다 눈치가 좀 없고 말이 먼저 나가는 편이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간호사한테 이러는 거예요. 저기요. 혹시 환자가 누워있으면 동의 없이도 환자 통장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병원비가 계속 나가니까요. 간호사가 당황한 듯 말했죠. 아, 보호자분이시더라도 통장은 본인 동의 없이는 하긴 어렵습니다. 작은 애가 난감하단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라고요. 에휴, 진작 엄마가 나한테 알려줬으면 됐을걸. 그 말 또 제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얘는 지금 병원비 걱정하는 게 아니야. 통장에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 그날 밤 병실 불 꺼진 천장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없어도 되나 보구나. 이 애들 내가 누워있으니 오히려 속 편한 걸지도 모르겠네. 그 생각이 들고 나니까 온몸이 더 차가워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기운 속에서 오히려 정신은 맑아지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너무 쉽게 믿고 너무 쉽게 말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나를 올가매고 있다는 걸 똑똑히 느꼈어요. 이 집은 니들 거야. 엄마 죽으면 잘 나눠 써라. 그 말들 내가 엄마니까 한 말이었는데 얘들한텐 마치 당연한 예고처럼 들렸던 모양이에요. 내가 입만 다물고 누워있으니까 애들은 그게 기회인 줄 알았던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내 편이 맞나? 내가 이대로 누워있으면 이 애들은 날 지켜줄까? 아니면 내 걸 지우고 가져가고 자기 편한 대로 정리해버릴까? 몸은 여전히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 마음만큼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다시 일어나면 예전처럼은 안 할 거야.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서운함이 아니라 생존이더라고요.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나니까 병원 복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몸이 조금씩 회복됐어요.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참 독하시네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는 분 드뭅니다. 근데 웃음이 안 나왔어요. 그 독함이요. 아들들 얼굴 보면서 생긴 거예요. 몸은 조금씩 나아지는데 마음은 반대로 더 망가져 가더라고요. 웃고 싶어도 웃음이 안 나고 누가 다정하게 말을 걸어줘도 기분이 싸해요. 하루는 병원 복도에서 큰아들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엄마 지금 상태면 요양병원 가야지. 계속 병원비만 나가고 집도 비워둬야 되고 답이 없어. 그 말 끝에 조용히 이어진 말이 더 가슴을 찔렀어요. 어차피 오래 못 쓰실 거면 집 문제는 지금부터 정리하는 게 낫지. 한순간 머리가 얼얼해졌어요. 그래, 얘는 이제 내가 회복되는 걸 바라지 않는구나. 그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서 도무지 빠지질 않았어요. 그 뒤로는 작은 일에도 괜히 예민해지고 간호사 말에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 자신이 싫어지기도 했어요.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아들 눈치 보면서 살고 있구나 싶어서요. 작은 아들이 한 번은 저녁 늦게 병실에 왔어요. 음료수 하나 사들고 들어오더니 쭈뼛거리더라고요. 엄마 통장 비번은 언제 바꾸셨어요? 왜? 통장 비밀번호가 왜 궁금하니? 아, 그냥 혹시 뭐 급하게 필요한 게 생기면 저라도 처리할 수 있게. 순간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얘네는 내가 못 움직이게 되면 모든 걸 자기들이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뭐 때문에 살았지? 이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겨울엔 새 코트 사주고 그게 다 나중에 나 돌려달라고 한 거 아니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내 인생 전부를 줬는데 돌아오는 건
욕심이더라고요. 그 다음 날 간호사한테 작은 부탁을 했어요. 노트랑 펜 하나만 갖다 줘요. 처음에는 손이 덜덜 떨려서 글씨가 뱀이 기어가는 것처럼 나왔지만 그래도 썼어요. 집 등기, 통장 비번, 법무사, 네모. 낱말만 적었는데도 마음이 조금 정리됐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이제는 나도 나한테 좀 쓰자. 그 말이 그렇게 낯설더라고요. 나한테 쓰자. 그 말 평생 해본 적 없어요. 애들 등록금이든 혼수든 아이 학원비든 한 번도 제가 제 돈을 저한테 쓴 적이 없더라고요. 다음 날 병실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면서 다시 생각했어요. 이제 남은 삶이 길어봐야 10년, 15년. 그 시간 동안 나는 누굴 위해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서 딱 하나만 남았어요. 내가 지켜야 할 건 자식이 아니야. 내 인생, 내 존엄, 내 자존심이야. 그 결심을 한 뒤로 얼굴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봤는데 오랜만에 제 눈빛이 좀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눈빛 하나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강하게 병실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하얀 커튼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생각했어요. 오늘이구나. 오늘 말해야겠다. 그동안 입으로는 말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삼키던 그 결심. 이제는 더 미루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우리 애들 좀 불러줘요. 오늘은 할 말이 있어요. 오후가 되자 큰애가 먼저 병실에 들어왔고 뒤이어 작은애도 왔어요. 둘 다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전처럼 반갑진 않았어요.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죠. 그 낯설미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입을 열었어요. 둘 다 앉아봐라. 둘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색하게 의자에 앉더라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 이제 좀 회복됐잖아. 생각도 정리됐고. 큰애가 먼저 말하더라고요. 그래, 엄마, 이제는 좀 나아 보여서 다행이야. 근데 병원 비며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더라. 우리끼리도 상의 좀 했고.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말을 끊었어요. 이 얘기하려고 부른 거야. 앞으로 집도 통장도 보험도 아무것도 니들 손에 안 넘길 거야. 그 돈 다 나를 위해 쓸 거다. 두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작은애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 엄마 우리가 뭘 바랬다고 그래. 우린 그냥 도와드리려고 그런 거지. 도와줘? 너희가 날? 제가 쓴웃음을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병상에 누워있는데 너희가 한 건 등기부 떼고 통장 비번 물어보고 요양병원 얘기한 거야. 그게 도와주는 거냐? 큰애가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엄마, 그게 그냥 혹시라도 상황이 나빠질까봐 그런 거지. 상황 나빠지길 바란 거 아니고? 그 말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였어요. 그동안 쌓인 게 그 한마디에 다 실렸던 것 같아요. 내가 없으면 집이 니들 거 된다고 생각했지? 내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아왔으면 됐잖아. 근데 이제부터는 나도 나 위해 좀 살 거야. 작은애가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가진 건 다 내 인생에 쓸 거야. 나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안 사준 너희들한테 넘겨줄 이유 없어. 그 말하고 나니까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될까? 그래도 그날만큼은 한 번도 말해본 적 없는 나를 위해 말하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고 큰애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가족이니까 더 속상한 거야. 남이면 욕이라도 했을 텐데. 너희는 내가 뭐라 해도 못 바뀌겠더라. 그날 이후로 저는 통장 비밀번호 다 바꿨어요. 집 등기도 다시 확인했고 법무사랑도 상담했어요. 혹시라도 모를 일에 대비해서 유언장도 작성해 두기로 마음먹었고요. 그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남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마지막까지 나답게 사는 것이라는 걸요. 퇴원하던 날 병원 현관 앞에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겨울 끝자락의 햇살이었는데도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 하늘을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진짜 나 혼자 걷는다. 아들들한테는 요양병원 들어가겠다고 말했어요. 실은 거짓말이었죠. 병원에서 나온 저는 그 길로 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근처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월세 30만 원짜리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화장실 따로 있고 작은 싱크대도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밥상 차려도 앞에 말할 사람이 없고 텔레비전도 조용하기만 하고. 근데 희한하죠.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밥 먹을 시간도 잠잘 시간도 다 제가 정하니까요. 복지센터에서는 요가도 하고 스마트폰 배우는 강의도 있었어요. 거기서 만난 또래 아주머니들이랑 금세 친해졌어요. 하루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언니는 말투가 고우면서도 할 말은 딱 하시네. 어디 무서운 데서 일하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아들 둘 키웠어요. 그게 제일 무서운 데였어요. 그 말에 다 같이 깔깔 웃었는데 그 순간 정말 웃음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어봤어요. 그전까진 다 참는 웃음, 억지로 지은 미소뿐이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 몸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아침마다 근처 공원 산책도 하고 텃밭도 조금씩 가꾸고 있어요. 상추랑 쪽파를 심었는데 햇볕이 잘 드는지 파릇파릇 잘 자라더라고요. 흙 만지는 기분 아세요? 그 흙이 꼭 내 마음 같았어요. 처음엔 딱딱하고 메말라 있었는데 물 주고 햇빛 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조금씩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아들들이요? 처음엔 자주 전화 오더니 요즘은 한 달에 한두 번 연락 옵니다. 엄마 어디야? 병원은 잘 다녀? 그럴 땐 이렇게 말해요. 응. 잘 지내. 병원도 다녀. 걱정 말고 너희 인생 살아. 그리고 그 뒤엔 꼭 이렇게 덧붙이죠.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아보려고. 어느 날은 작은 애가 묻더라고요. 엄마, 우리 집엔 왜 안 와? 손주도 엄마 보고 싶어 하는데. 그 말 듣고는 조금 멈칫했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오래 있으니까 니들이 너무 무뎌졌더라.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어 보자. 그럼 나중엔 반가워질지도 모르잖아. 그 말 듣고 작은 애가 조용해졌어요. 전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마웠어요. 예전 같으면 따지고 설득하려 들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힘도 이유도 없더라고요. 지금요? 외롭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요.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문득 허전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허전함은 누군가에게 휘둘릴 때 느끼는 공허함이랑은 달라요. 이건 그냥 나만의 조용한 시간 같은 거예요. 요즘은요, 스스로가 조금 자랑스러워요. 이 나이에 이렇게 혼자 나와서 내 삶을 다시 꾸려가고 있다는 게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나답게 살고 있는 시간 아닐까 싶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혹시 저처럼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해도 내 인생은 지금부터예요. 당신 것도 아직 시작 안 했을 수도 있어요.